예전에는 우리가 100억대 주택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되게 많이 생겼죠. 그렇듯이 화폐 가치가 점점 내려가고 있고, 예전에는 평당 1억이 단지가 한두 개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한 30개 정도가 거의 평당 1억이 넘기 때문에 저는 상급지는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또 그에 준하는 옆에 급지들도 그거를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경기도 끝자락에 있거나 아니면 서울 너무 끝에 있어서 너무 노후화된 곳들은 거기는 좀 하락할 것 같아요. 송희우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재개발은 좀 괜찮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 시장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근데 또 애매한 게 실제로 살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약간 또 프리미엄이 또 어느 정도 좀 있어가지고 아 이거 맞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맞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좀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재건축 재개발은 현재 그 조합에서 예상하는 그 분담금 있잖아요. 거기서 1억은 최소 더 보셔야 돼요. 이 정도 1억은 내가 더 낸다고 일단 접근하셨을 때 이게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옆에 단지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아닐까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입지가 비슷하다면 이게 5년 뒤 10년 뒤에 새 아파트가 되면은 무조건 더 비싸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예상하고 그냥 저는 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요즘에 이제 분담금이 이제 얼마가 더 늘지 모르겠다라는 거가 걱정이신 분들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늘어난 분담금을 조합에서 받아줄지 모르겠다, 네. 동의가 안 될 것 같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재개발 네. 재건축은? 이게 공사비 예상으로는 그냥 평당 1,000만 원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좀 익숙해지고 인정하다 보면은 바로바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원래는 막 평당 500만 원, 400만 원 이랬는데 갑자기 2배가 돼서 좀 당황스러운 건데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면은 그 정지되었던 것들도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은 5억을 부담을 하더라도 네. 비싼 동네에서 5억 맞아요. 내는 거랑 네. 뭐 우리 집 집값이 3억인데 5억 내라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뭐 금액이나 이런 걸로 좀 끊어야 될까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당분간 재건축될 거는 몇 개 없다고 봐요. 몇 단지 안 됩니다. 뭐 목동, 여의도. 거의 20억 넘어가는 느낌. 네, 거의 20억 언저리들, 그리고 네. 이게 신축으로 됐을 때 30평대가 거의 한 20억 중후반 될 것들, 이런 것들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럼 나머지들은 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5, 6년, 뭐 한 7, 8년 이상 지나가는 어떤 뭐 횡보의 구간을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게 입주까지 하려면 제 생각엔 한 3, 40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15년이 아니고 3, 40년이요? 네, 지금 사업성 잘 나오는 목동, 여의도, 잠실주공 5단지, 잠실의 우성아파트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15년. 입주까지 빨라야 15년. 그리고 나머지 뭐 노원구나 1기 신도시 이런 네.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3, 40년 정도 생각합니다. 3, 40년 얘기하시면 벌써 이제 오늘 여러 동네에 지금 피를 뿌리시고 계시는데 그 동네에 지금 사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그러면 재개발은 그래도 조금 낫죠. 재개발은 좀 나요. 아, 조금 낫죠. 네, 일반 분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뭐 구성남에 있는 뭐 수진일, 신흥일 이런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부가연이라든지 이런 재개발들은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재건축 그 3, 40년 걸린다는 거는 재초환이 있다는 걸 고려해서신가 아니면 그건 없어지는 거라고 보고도 30년이신가요? 제초원은 전 상관없다 봐요. 제초원 상관없이. 그러면 진짜 어려운 거네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어렵죠.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사놓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까 뭐 고민도 되실 텐데 분위기가 살짝 좋아지면 뭐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근데 그리고 신축으로 간다? 재건축도 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시세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입지가 좋은 재건축들은 앞으로도 쭉 간다고 봅니다. 음마 아파트라든지 삼풍 아파트, 뭐 여의도 아파트 이런 것들은 재건축이 늦어지더라도 시세 상승은 여전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 뭐 입주 가능성이 뭐 높아지는 건 아니더라도 네. 어쨌든 기대감만이라도 네. 생기니까 네. 그런 것도 반영이 될 때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 가격이면 네. 비싼 동네에 싼 거 사는 게 낫냐 아니면 조금 저렴한 동네에서 그 동네 대장을 사는 게 낫냐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9억이면 A, B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어떤 게 좀 맞을까요? 지금 되게 어려운데 분위기에서는? 조금 비싼 동네에 좀 저렴하게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은? 싶어요. 좀 그 동네에서 좋은 단지들은 이미 회복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약간 비싼 동네에서 비싼 곳들도 회복 많이 했는데 약간 저렴한 것들을 회복을 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비싼 동네에서 좀 저렴한 집이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 약간 풍선 효과랄까 아니면 네. 뭐 이렇게 좀 키 맞추기가 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조금 저렴한 동네에서 대장들은 당분간 좀 힘을 좀 덜 받는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데들도 또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렴한 동네 어디죠?
굳이 뭐 아까 6억대 정도. 6억대. 그러니까 대장이 6억에서 9억 사이인 데들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권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서 가장 저렴한 단지와 그리고 광명시에서 가장 비싼 단지라고 한다면 저는 광명시에서 가장 비싼 단지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강남구에서 가장 저렴한 단지와 뭐 수원에서 가장 비싼 단지 하면은 저는 강남구에서 가장 저렴한 단지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럼 강남에 막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도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그런 건 사면 안 되죠. 일단 나홀로는 제외. 아, 그러면 이게 제가 너무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어렵죠. 제가 이제 뭐 굳이 뭐 동네를 뭐 얘기한다면은 뭐 안산 정도 어떻게 보십니까? 안산 정도. 안산이 지금 가격대가 딱 한 그 정도 되거든요. 맞아요.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근데 지금 안산이 원래 좀 되게 호재 많다 해가지고 막 호재 올라가다가 많죠. 네.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산은 저는 수요가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산이라는 곳에 내가 이 돈을 써야 될까라는 그 저는 적정가액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안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몇 억 정도가 넘으면 다른 도시하고 또 경쟁하게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어디 신도림이라든지 뭐 서대문구라든지 이런 또 지역하고 비교가 되게 되면은 또 이게 또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은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랜저 풀옵션하고 약간 제네시스 맞아요. 깡통하고 네.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맞아요. 네. 어떻게 하냐 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 급지라는 거를 뛰어넘는 가격대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런 건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그 금액대에 맞는 가성비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동탄에 20억을 쓰라면 쓰시겠습니까? 한 분이 쐈잖아요. 지금. 한분 쏘셔가지고. 여러 분 쌌거든요. 네. 한 3분 쌌는데 네. 근데 저라면 안 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 시세가 헬리오시티 가격이에요. 근데 저라면 헬리오시티 살 것 같아요. 그렇듯이 그 도시에 맞는 금액대가 어느 정도 그 시점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풀옵션 너무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좀 네. 힘들다 봅니다.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좋은 차에 풀옵션 넣고 거기다 막 튜닝까지 막 하더라도 사실은 뭐 이제 뭐 깡통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뭐 이게 지금 금액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네. 정답은 없지만 어쨌든 좀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제가 좀 굳이 좀 무리수를 좀 줘봤고요. 그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초등학교들 특히 이제 서울에서 막 폐교가 막 일어나고 뭐 네. 그런 거 이제 심각하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학군지 어떻게 보세요? 학군지? 학군지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폐교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속상한데 그래서 학군지가 아닌 곳들은 초등학생 수가 급감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거기는 초등학교가 없어질 거고 그런데 여기서 못 간 애들이 오히려 버티고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학군지는 더 학군지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서울의 초등학교가 이제 없어질 거기 때문에 네. 서울 사람들이 이제 초등학교가 이제 늘어나거나 과밀학급이 많은 이제 경기도 신도시들로 간다. 그러니까 차라리 뭐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서 팔고 경기도로 가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서울 끝자락에 있는 곳들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곳들은 뭐 경기도로 메인으로 가는 게 더 좋겠죠. 뭐 분당이든 과천이든 그런 곳으로 가는 게 그런 거는 뭐 맞을 것 같지만 서울 메인에 있는 곳에서 경기도로는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사실 뭐 금액대가 좀 안 맞긴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또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들도 이제 가격이 이제 많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좀 뭐 하락하거나 이럴 수 있다. 인구 감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금 30억짜리 가지고 있다면은 한 네. 10억 정도로 경기도로 가서 살고 나머지를 뭐 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서울의 핵심 지역들은 조금 앞으로도 좀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결국에 시간의 문제지 나중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저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오를 거라고 봅니다. 상급지는 더 상급지로 갈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100억대가 없었거든요, 사실. 100억대 주택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되게 많이 생겼죠. 그렇듯이 화폐 가치가 점점 내려가고 있고 예전에는 평당 1억이 단지가 한두 개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한 30개 정도가 거의 평당 1억이 넘기 때문에 저는 상급지는 더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또 그에 준하는 옆에 급지들도 그거를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경기도 끝자락에 있거나 아니면 네. 서울 너무 끝에 있어서 너무 노후화된 곳들은 거기는 좀 하락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이게 노른자 전략을 써야 되는 건가요? 결국에는 맞아요. 중간으로 계속 더 몰릴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뭐 돈이 많으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뭐 이제 뭐 한 1, 2억 정도? 네. 근데 이제 서울로 막 출퇴근하는 맞벌이 이런 분들이 제일 많으실 텐데 뭐 한 2억 정도?
정도로 가지고 지금 집을 산다는 거는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일단 조건은 저렴한 월세에 살아야 됩니다. 맞벌이 정도면은 최대 5천에 90이 저는 최대라고 봐요. 5천에 90으로는 이제 빌라나 아파트도 아니면은 많아요. 아파트면 좀 네. 아주 낡은. 한 주공도 있고 네. 또 뭐 평촌에 좀 낡은 아파트들도 있고 삼본도 있고. 평수를 너무 작은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신혼부부니까 아하. 한 18평에서 20평 정도 방 2개짜리 네. 그 정도 살면서 나머지 만약에 1억 있다면은 한 1억 대출 5천 원씩 각각 받아서 2억 정도로 한 채 사두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그게 좀 유의미한 수익률이 좀 나올까요? 저는 나온다 봅니다. 이게 만약에 전세 끼고 2억 정도를 투자한다면은 그 단지가 한 6억 정도 하거든요. 네. 저는 그게 월급 모으는 속도보다는 좀 더 빠르다고 봐요. 그게 과거 시세가 8억에서 6억까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전 마진도 있다 봅니다. 결국에 어떤 또 분위기가 또 다시 좋아지면은 네. 결국에 전고점을 한번 찍었다는 거는 약간의 그 포텐셜을 좀 보여준 것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럼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정말 5천에 90 이하의 그냥 낡은 데서 거주를 하시고 맞아요. 투자는 다른 데도 투자는 다른 데다. 유망한 데다 네. 하라는 거죠. 사실 그 이제 금리가 막 급등하거나 전세가 막 급락하면은 사실 어떤 그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분들 되게 힘든데 힘들죠. 그런 상황은 이미 지나갔고 네. 지금은 약간 그거랑 또 역방향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은 심리적으로는 많이 좀 위축돼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가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 기회다. 맞습니다. 아예 이런 제3의 길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월세 살면서 네. 땅 사겠다. 그냥 땅 사가지고 땅으로 한번 그냥 10배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랬습니다. 네. 무주택 땅 투자 어때요? 무주택 땅 근데 투자. 좋지 않다고 봐요. 네. 일단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사이드로 토지 투자를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일단 저도 그 무주택인 상태에서 계속 토지 투자하다 보니까 이게 황금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시기가 있었고 땅값은 서서히 오르다가 갑자기 쭉 오르거든요. 근데 이 서서히 오르는 기간 동안을 또 못 버티는 수가 있어요. 막 집값은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럴 때 또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주택을 한 상태에서 토지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봐요. 그러면은 보통 1주택이라는 게 네. 끝도 없이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일반 직장인들은 토지 투자를 하기는 거의 힘들 수도 있거든요. 계속 집을 뭐 내 집 마련 점점 좀 키워가다 보면은 한 4, 50대 넘어가시는데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은 토지 투자가 잘 안 맞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맞는 분들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집에 대한 욕심이 좀 적으면 됩니다. 계속 상급지로 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아파트 값이 2배 되는 거는 어렵거든요. 근데 토지는 2배 되는 게 되게 흔한 일이에요. 보통 뭐 한 3,400%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데 근데 약간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임장을 해야 되는 그 거리가 아파트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좀 많이 돌아다니실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만큼 또 수익률이 나오니까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한 채는 좀 마련하고 그 다음에 남는 돈 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소액으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나. 토지 투자는 내 전 재산을 갖다가 넣기보다는. 그러면 안 되죠. 사실 토지가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1억짜리, 2억짜리 토지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네. 대출이 50%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토지도 소액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영역이에요. 그러면 요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약을 또 노리는 분들도 항상 있는데 이런 네. 분들이 이제 오피스텔은 어쨌든 무주택으로 취급받으니까 음. 요즘에 오피스텔 상황 안 좋고 뭐 네. 가격도 많이 빠졌다고 하니까 오피스텔 하나 사서 실거주하면서 여기서 청약을 노려보겠다. 이런 음. 전략이라면은 어떻게 해보세요? 청약 당첨된 적 있으세요? 저요? 네. 저는 청약 통장도 없었어요.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저도 청약 통장 만들고 나서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평소에 운이 너무 좋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나는 별로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 평범하다. 하면은 오피스텔에서 싸게 반전세로 사시고 그냥 아파트를 투자해 놓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봐요. 청약은 경쟁률이 더 세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아이도 요즘에 또 추첨제도 좀 늘어났으니까 네.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그 이렇게 추첨제가 늘어나서 더 치열해졌어요. 다 네.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청약 시장이 조금 어렵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랑 별개로 그냥 오피스텔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안 좋게 봅니다. 안 팔려요 나중에. 안 팔린다. 네. 안 팔리고 시세가 또 점점 내려가요. 그래서 오피스텔 사신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아파트 사신 분들은 이게 떨어지더라도 시세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저는 반대. 그러면 정리하면은 주거용 아파트를 우선은 가장 좀 낮고 네.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지역을 많이 골라가지고 네. 정말 살 수 있는 게 그러면 소수다.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단지는 사실 많긴 해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단지들은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금액에 맞게 내가 만약에 8천만 원을 모았다면 8천만 원 대출 받아서 1억 5, 6천 정도 되는 거 한 채 살 수도 있고, 만약에 그 맞벌이 부부라서 내가 2억을 모았다면은 1억 대출 받아서 3억 정도 차이 나는 거 한 채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상황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해도 된다 봅니다. 그러면 지금 작가님하고 얘기를 쭉 해봤는데 이제 대부분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역에 따라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집 사기에 또 괜찮은 시기다라고 들리실 것 같고, 그러면은 대출 받아서 살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이런 분들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집을 안 사는 게 좋겠다라는 기준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공부를 더 하는 게 좋죠. 잘못된 선택을 할 바에는 공부를 하고 잘된 선택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종잣돈이 별로 없으신 분들, 많은 분들이 나는 지금 1,000만 원 있으니까 어디 지방 소도시 가서 이거를 불려서 와야지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확률은 0.2%는 된다고 봅니다. 네. 과거에는 5천만 원 정도면 해볼 수 있겠지만 요즘은 한 7, 8천은 모아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7, 8천 모으는 동안 내가 어떤 단지를 사면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7, 8천만 원이 모였을 때 대출을 실행해서 바로 딱 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좀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7, 8천도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도 사도 될까요? 외벌이도 상관없죠. 미혼 외벌이. 네, 상관없습니다. 네, 맞벌이면은 사실은 대출을 좀 더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걸 할 수 있겠지만, 외벌이도 저는 충분히 그럼 미혼인 분들은 지금 한 7, 8천 모아가지고 연봉만큼 신용대출 받아서 해서 한 1억에서 1억 조금 더 넘으실 텐데, 네. 그 정도의 전세 끼고 산다는 거는 한 3억대 뭐 이 정도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전세가 4억 5천, 매매가가 6억 정도 합니다. 이런 곳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거의 뭐 지금 7, 80%막 가까이 다다른 그런 곳들도 있다. 네. 그런 데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네, 근데 괜찮다. 그게 지방이 아니라 경기도의 핵심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뜨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데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생각보다 지금 그렇게 붙은 데들이 좀 있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 돈 한 8천 있는데 네. 한 6억 사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좀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4억짜리를 사게 되면 후회를 해요. 음. 그냥 그때 좀 더 좋은 거 살 걸. 이런 후회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현재 상황에서 내가 제일 좋은 거를 사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좀 괜찮을 수 있는 시기다. 네. 지금 시기는 어느 정도 좀 조정도 받았으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 책을 쓰신 더 송이고 작가님과, 사실 부동산 투자를 더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또 투자 이야기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지만 아직은 반등의 어떤 초기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많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사는 거는 또 대세 상승량은 아니니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송이고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